국민 라디오 뇌경의 그 엽세. 이제 오늘 방송 지나고 나면 내일부터 설날 연휴가 시작되는군요. 여러분들 괜히 기분이 좋으시죠? 예, 휴식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뇌경의 그 엽세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요.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 전하는 말씀이 어디로 가버렸나 찾을 수가 없네요. 네. 예,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예, 뭔가 하면요. 제가 오늘 하고 나면, 연휴 끝나고 나서 목요일, 금요일, 두 번의 방송을 끝으로 노혜경의 그 엽세를 닫습니다. 닫게 되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책을 좀 써야 돼요. 그 페이스북에다가는 이미 얘기했는데, 내기로 약속을 한 책이 3권이나 돼요. 그 중에 한 권은 저희 박사학위 논문이 북한에서 국가와 시인의 관계 연구라고 하는 책인데요. 국가와 시인의 관계는 북한같이 모든 것이 통제되고 국가가 계획을 해서 운영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남한 같은 부르주아지 사회, 자유민주주의라고 보통 말을 하지만 시장경제사회죠. 시장경제사회에서도 독재 국가들이 들어섰을 때는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굉장히 비난하고 저주하지만 김지하 시인 같은 사람들, 타는 목마름으로가 표절이다 이런 식으로 훼손시키는 그러한 글들도 많이 돌아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얼마나 저항하는 데 필요한 힘들을 그러한 노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모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난민전, 직접 총을 들고 전도 안 하고 싸워야 되겠다라고 했다는 그 난민전 사건의 김남주 시인도 있고요. 김일성 만세라고 쓸 수 있어야 자유민주주의다라고 쓰기도 했던 김수영도 있으며 한라산을 썼던 시인 이산화도 있죠. 국가와 시인의 관계라고 하는 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시인이기 때문에 나는 국가를 위해서 공익근무해야 되겠다 라고 나선 측면도 없잖아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아직 감기가 덜 났어요. 예, 그래서 이 국가와 시인의 관계를 제가 외국 문학에 대해서는 조예가 별로 없어서 주마간산격으로 훑지만 북한과 남한 이렇게 해서 써보고 싶은 건 저희 굉장히 큰 꿈이에요. 그리고 제가 꼭 써야 되는 책이 바로 노사모에 관한 정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국민의 명령도 있었고 지금 시민의 날개가 뜨고 있고 노사모를 흉내낸 수많은 정치인 팬클럽들도 있고 했지만 그 어떤 모임들도 노사모와 같은 모임으로는 다시는 태어날 수 없을 겁니다. 시대 정신과 수많은 우연과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 딱 그 시기에 가능했었던 그러한 운동이었고 이 운동이 어떻게 해서 성공하고 그리고 나름 또 실패를 했는가 어떻게 이해받고 어떻게 오해당했는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우리가 지양 극복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노사모 하나가 딱 중심이었던 책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고요. 제가 또 살펴보니까 그 책을 쓰는데 저만한 적임자가 없더라고요. 별로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노사모에서 맡았던 역할을 생각해 보니까 좀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노사모가 아닌 분들 얘기해요. 노사모가 아닌 분들은 제가 노사모의 초대 대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아니고 노사모의 첫 번째 대표 일꾼, 전국 대표 일꾼은 명계남 씨입니다. 그 앞에 노사모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임시로
전국을 대표하는 회장을 하나 호선하자 해서 서울 지역의 회장이었던 김영부 씨가 전국 회장을 잠시 맡았던 적은 있었지만 명실상부하게 노사모는 회장 이름이 직함 쓰지 않습니다. 초대 대표 일꾼은 영화배우 명계남 씨죠. 그 명계남 씨를 초대 대표 일꾼으로 추대하고 전국 단위 선거를 치러서 발표가 났던 시간이 바로 그 8월달 광안리에 했었던 그 광날모고요. 이 광날모를 만들기 전에 저기 하자고 시작하기 전에 노사모가 생겨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담운이라고 하는 저희 대학교 후배예요. 담운과 이기명 회장님이 저한테 2000년이군요. 2000년 4월 13일 밤 노하우 게시판에 몰려들었던 그 수많은 글들을 모아가지고 그 책을 펴내자. 노혜경 시인이 그 책을 펴내는 출판위원장이 되어줬으면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게시판 글을 책으로는 못 만듭니다. 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현장성이 있게 마련이고 책으로 묶어내는 글은 따로 책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우리가 그 게시판의 그 시간, 그 실시간으로 우리가 올라오는 글들을 보았다는 그 감격이 굉장히 크지만 이거를 이 텍스트들을 딱 따가지고 인쇄물로 만들어 놨을 때는 절대로 그 감격은 안 와요 라고 했더니 일리가 있다고. 그렇다면 노사모의 출발과 관련된 책을 하나 만들자 이래가지고 제가 출판위원장을 맡게 됐거든요. 근데 출판위원장이 되고 나서 보니까 노사모가 자기가 뭐 하는 모임인지도 모르고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모임인지에 관한 토론을 하자 해가지고 제가 게시판에서 끊임없이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 화두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고 정말 강력했던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노사모는 내 안의 정치적 인간을 발견하는 장소다. 노사모는 각성한 개인들이 느슨한 연대다. 노사모는 시스템을 위한 정치를 지향한다. 그러나 그 시스템을 위해서 노무현이 꼭 필요한 그러한 모임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화두로 던지고 이런 주제로 책을 쓰자라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어가지고 나온 책이 외부에 의뢰를 해서 나온 책이 유쾌한 정치 반란 노사모라는 책이었습니다. 유쾌한 정치 반란은 개혁당의 슬로건으로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원래 그 말이 노사모를 지칭하던 말이었다는 걸 아는 분 별로 없을 겁니다. 저는 그걸 알죠. 자, 이런 식으로 의외로 노사모의 정신성에 관한 역사를 제가 많이 알고 있고 또 어떤 정신성에 관해서는 제가 주도해서 이끌어내기도 했기 때문에 노사모에 관한 책, 노사모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는 데는 어쨌든 현존하는 노사모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적임자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쓰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는 한편으로 저는 노무현의 참모거든요. 비서관. 노무현의 참모였고 노사모와 노무현이라고 하는 이 두 줄기는 평행하는 줄기이지 결코 노사모가 노무현에게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노무현의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노사모를 노무현 중심적으로 기술하게 될 위험성을 스스로에게 너무나 많이 경계를 했어요. 노무현을 내가 극복하고 졸업하고 정말 내 마음의 신전에 고이 모셔두기 전까지는 노사모에 관한 글은 내가 못 쓰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그야말로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금년이 가기 전에 새로운 시민정치운동이 필요하고 그 시민정치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노사모라고 하는 교훈이 어떤 것이었나 하는 걸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정말 너무 있다. 그래서 책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생업은 뭘로 할 것이냐. 물론 이 방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비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살면서 남은 시간을 책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방송을 그만두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민 TV가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 정말 안 좋아요. 예, 그래서 2월 15일 날 과감하게 방송 시간수를 줄이는 개편을 단행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기회에 저도 빠집니다. 섭섭하신 분들은 나중에 제가 책을 쓰면 그때 꼭 사주시고요. 그리고 책 쓰는 저를 지원하고 싶으시면 예, 제 비누도
사주시면 되게 고맙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 비누가 정말 두피에 되게 좋은 비누래요. 써본 사람들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일은 아니고 오늘, 그다음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이틀 방송을 하면 끝입니다. 그동안 저는 우연히 땜빵 방송으로 들어와서 북한에 관해서 한 2주일 정도 소개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방송을 하다가 정규 편성에 들어오고 한 것이 한 반년 정도 전인데 되도록이면 북한에 관한 우리의 편견들을 많이 줄이고 결국 북한이라고 하는 게 심정적으로는 싫지만 이성적으로는 함께 가야 될 일종의 경쟁적인 동반자 관계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 조합원들만이라도 좀 견고하게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진 않아요. 사실 북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체계적으로 따로 공부가 약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 같이 졸업한 분들이나 또는 교수님들하고 쉬엄쉬엄 상의를 해가지고 북한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중 강연 같은 것들을 차츰차츰 좀 조직을 해보겠습니다. 재작년이구나. 재작년에 경향신문에서 북한에 관한 대중 강좌를 한번 조직을 해서 굉장히 호응이 있었는데 그때 저도 아이디어를 살짝 좀 보탰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조금 더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강좌 같은 거는 좀 엮어보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저도 좀 섭섭하긴 하지만 솔직히 미천도 다 떨어져 가고요. 그리고 또 써야 될 또 한 권의 책이 무려 3권의 책이 있고 거기다가 연애 시집이라는 제목으로 5번째 시집도 벌써 계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글 써야 될 게 진짜 많습니다. 앞으로 되도록이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뵀으면 좋겠어요. 책 쓰는 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페이스북에도 또다시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가니까 들락날락 할 테니까 그때 이쁘게 봐주시고요. 국민TV가 이 어려운 난국을 타게 하고 정말 회생해가지고 정말 활발하게 종일 방송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 우리의 제대로 된 정치 방송 같은 걸 할 수 있게 될 때 조그마한 시간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때는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냥 이 이유로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노래를 한 곡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놓고 노래를 고르지도 않았네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는요. 이 음원을 제가 갖다 놨는데, 아직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부르신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를 옛날 라디오 21에서 쓰던 음원들을 방송국에다가 제가 드렸거든요. 다음 기회에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MC 스나이퍼가 불러드리는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를 오늘의 첫 곡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였습니다. 이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가 원래 이 MC 스나이퍼가 발표했던 것하고 가사가 조금 달라졌다는 거 아시겠어요? 이게 바뀐 가사입니다. 혹시 벅스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듣고 싶으시다면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를 검색을 하면 가사 바뀐 거 이렇게 나옵니다. 원 가사가 아니고 개사한 거예요. 이 MC 스나이퍼의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 안에 라디오 21이 2008년도 촛불 집회 중계를 할 때 저하고 또 박경호 선생하고 또 신상철 씨하고 등등이 굉장히 다급하게 방송하던 음성이 삽입되어 있는 그런 버전도 있었어요. 이수라고 하는 가수가 집어넣었는데 그건 요새 검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마이크 오랫동안 잡았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다음 주까지 마이크를 잡고 나서 다시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청와대에 있을 때 제가, 잇몸이 다 흔들려가지고, 이를, 여러 개 뽑았거든요. 어금니가 양쪽에 다 없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라고 하는 걸 해놓았어요. 대통령 그 해외 순방을 한번 50일 정도 가신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중간에 들어오긴 하셨지만, 일이 조금 적었어요. 제가 그때 정말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침에 7시 반에 출근을 해서 보통 밤 11시 반쯤 퇴근을 할 지경으로, 심지어는 새벽 2시, 3시 정도에 퇴근을 할 지경으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막 잇몸도 다 흔들리고 정말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몸이. 근데 병원을 갈 틈이 없어가지고 해외 순방을 가시는 동안에는 최소한 이 대통령의 회의 일정에 따라다니진 않아도 되니까 시간 여유가 좀 생겨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을 해치우고 하니까 퇴근을 좀 일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살짝 이렇게 외출 허가를 받아가지고 치과에를 갔다가 무려 어금니를 무려 하여튼 몇 개를 빼야 된다더라. 하여튼 뺐어요. 빼고는 임플란트를 해넣었는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상해 있었더니 아래 턱뼈가 완전히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뽑고 다시 해놓고 다시 뽑고 하기를 같은 이만 6번을 뽑고 나서 안 합니다, 지금은. 그러다가 보니까 저도 모르게 발음이 셀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눈치를 못 채셨겠지만 등등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도 머릿속에 생각이 복잡해지니까요. 간결하게 이야기가 안 됩니다.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하고 단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점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옆으로 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참 나빠라고 말을 하고 싶은 순간에 같은 순간에 동시에 이런 생각이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가 지니고 있는 내가 모르는 다른 사정은 있을까? 또 그 사람을 초점화시켜서 쳐다볼 때는 그가 나쁘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주변의 사람,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막 밀고 들어오면서 지나치게 많은 경험들이 지나치게 어눌한 말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걸 참 많이 느끼거든요. 제 방송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제가 중간에 옆으로 세고 중간에 말 끊고 우물우물 하다가 딴소리하고 하는데 익숙하시겠지만 원래 방송하는 사람이 그건 예의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제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국민 TV를 살려내는데 함께 노력해 주십시다. 아이고, 갑자기 오늘 제가 너무 일찍 말해서 이별하는 분위기가 막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세금에 관한 겁니다. 생뚱맞지만, 이 노회경의 구엽세가, 방송 중간에만 옆으로 새는 게 아니라, 방송의 주제도 옆으로 좀 새도 되잖아요. 아침에 제가 요새 페이스북에 글을 쓰기 위해서 페북에서 너무 떠드니까 글 쓰고 싶은 욕망이 자꾸 사라지는 것 같아서요. 되도록이면 글을 쓰는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싶어서 페북에 글을 잘 안 쓰는데, 한 번씩 가다가, 페이스북에서, 글을 쓸 때가 있어요. 주로 이렇게 글 퍼오면서 잠깐 소개하는 거죠. 아침에 어떤 글을 퍼왔냐면, 이게 이 KBS1에서 한 방송인데, KBS가 요즘 가끔 가다가, 살짝 뭔가를 해요. 완전히 망해먹은 MBC하고 조금 다른 그런 면모를 좀 보일 때가 있는데, 스웨덴 정치를 만나다 2부작 다큐를 방송을 하면서 행복국가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스웨덴의 정치 상황 이런 것들을 소개를 했나 봐요. 근데 스웨덴 의원을 소개를 합니다. 의원은 휴가가 따로 없다고 합니다. 따로 휴가 기간을 정하지 않는데요. 미국의 대통령이 휴가 기간에 무슨 데이비드 캠프 데이비드인가 뭔가 거기 가서 골프를 친다, 사냥을 한다. 이런 방송들이 나오고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휴가 기간에 무슨 책을 들고 간다. 이런 게 뉴스가 있는데 스웨덴의 의원들은 따로 휴가가 없나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웨덴 의원들이 365일 동안 내내 일하는 건 아니고 거기도 주 5일 근무해요. 다만 따로 외유를 나간다든지 휴가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리고 일 없이 쉬어버리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회의에 참석을 안 하면
수당을 공제하고 의사 발언권도 박탈하고 실적이 없으면 다음 공천은 물 건너가고 언론의 감시와 유권자의 심판은 가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익근무니까 성실하게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방송 내용이 있는데 예, 그거를 제가 퍼다 놨어요. 예, 퍼다 놓으면서 옛날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2003년도에 첫 출마를 했었는데 그때 남편은 진짜 싫어하죠. 2004년도에 출마를 하는데 결심을 2003년도 11월 말인가에 했거든요. 남편 되게 싫어하는데 딸이 나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사실 걔는 저보다 먼저 유시민 팬이 되었고요. 100분 토론 사회할 때 유시민 팬이 되었고 유시민 팬이 되었다가 유시민이 노무현을 좋아하는 바람에 노무현 팬이 된 아이인데 나중에는 노무현을 훨씬 좋아했죠. 근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공익근무에 엄마를 빌려줄 테니 잘해.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 뒤로도 이 얘기를 제가 딸한테 여러 번 들었어요. 청와대 들어갈 때도 엄마 제대로 공익근무하고 와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2012년도에 제가 비례대표 신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역구에 출마를 하고 싶기는 한데 남편의 반대도 너무 심하고 무엇보다도 돈이 없었어요. 아무리 후원금을 받아가지고서 선거 자체는 치른다고 하더라도 선거를 준비하고 예비 후보로 있는 동안에는 하다못해서 명함 돌리고 신발 사신을 가격이 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정말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구는 정말 생각했으나 엄두를 못 내고 대신 비례대표를 신청해야겠다. 예, 비례대표 공탁금이 300만 원인데요. 300만 원도 없어가지고 되게 고민 많이 하다가 마이너스 통장 끌고가지고서는 제출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300만 원 안 내고 비례대표 되신 분들 그분들이 활약상이라든가 그분들이 인품이라든가 능력 이런 것에는 불만 없지만 300만 원은 당에 아마도 특별당비로 내셨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그때도 딸이 그랬어요. 엄마, 이번 기회가 엄마가 아마 공익근무에 자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꼭 됐으면 좋겠어. 하지만 엄마가 이번에 안 된다면 이제 더 이상 세상은 엄마에게 공익근무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우리 행복하게 살자. 아유, 참 옛날 생각 나는군요. 자, 이렇게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을 공익근무라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스웨덴 사람들에겐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참 많이 부러웠는데 제가 곰곰 생각을 해봤어요. 스웨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스웨덴의 유권자와 스웨덴의 정치가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정치는 국민의 수준만큼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막장 정치를 보고 있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맨날 이 국회를 가지고 뭐라고 타박을 하지만 사실은 박근혜가 자초한 국회의 모습이고 박근혜의 국회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같은 박근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끼어들 틈이 없어서 멍하니 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의 정치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너무 형편없는 유권자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형편없는 유권자들이 있는 한은 우리가 스웨덴 같은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답답하다. 우리는 왜 저럴 수가 없을까라고 백날 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것들을 조금 제안해보고 싶어요. 결국 노사모도 보면 훌륭한 유권자 되기 운동이었다고 봐도, 그런 요소도 분명히 있죠. 정치인의 지지자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의 모범 사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뒤로 가면서 노사모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때로 맹목적인 지지자 소리도 듣고요. 노무현이라면 무조건 감싸고 들고 신격한다는 비난도 받았고 그러한 비난 가운데 상당 부분은 오해이고 왜곡이지만 또 어떤 부분은 진실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초기 노사모의 면모를 생각해 볼 때 초기 노사모는 우리가 직접 정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대리자로서 좀 더 훌륭한 정치인을 국회로 들여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일하게 해줘야겠다. 우리 백을 믿고 마음껏 일하게 하라.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지요. 스웨덴의 유권자들은 우리나라 유권자들처럼 우리
그러니까 우리 집에 상이 났는데 지역국회의원이, 우리 그 유력자들의 얘기죠. 상이 났는데 지역국회의원이 와가지고 문상 안 하면 뭐 일 안 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또 거꾸로 지역국회의원들이 지역의 유력자들이 관혼상제에 쫓아다니는 거 아무리 많이 쫓아다녀 봐야 지역 구민들 가운데 1000명한테 쫓아다니겠습니까? 그 1000명을 지역 구민의 대표자로 생각하는 의원들의 마인드도 틀려먹은 겁니다. 저는 관혼상제에 쫓아다니는 게 그 지역 관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의 유권자들이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상가에서 의원을 만나면 그 의원하고 그 상가의 주인이 친인척 관계라든가 친구라든가 개인적인 인연이 깊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당신 우리 이 지역구의 모든 사람을 관홍산지에 쫓아다닐 거냐. 이런 데 오지 말고 그 사이에 정책 개발을 더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유권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퍼뜨리고요. 적어도 새누리당 지지자가 아닌 야당 지지자들은 의원하고 사진 찍고 의원이 우리 뭐 관훈상제 쫓아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유권자는 안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스웨덴의 국회의원들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했다면 좀 생뚱맞을까요? 제가 오늘 세금 하겠다고 했다가 스웨덴 얘기를 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댓글에 제가 올린 글 댓글에 제 제자가 와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굉장히 다른 부분이 스웨덴의 정치 환경은 보지 않고 그 나라의 복지라든가 이런 것만 바라보고 있는 기사 댓글들이 너무 많더라. 그야말로 떡만 바라보는데 떡을 만들기 위한 농사는 안 본다. 라고 하는 비판적인 댓글을 달았길래 제가 그렇게 답을 했어요. 유권자들은 단순하게 떡을 바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떡들, 즉 그 유권자들의 소망을 총합해서 방법을 찾아내는 게 유능한 정치가 아니겠냐. 근데 제가 마음에 딱 걸렸던 부분이 스웨덴은 세율과 세목이 아주 단순하고 그래서 탈세라든가 절세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어요. 예, 절세 탈세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도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것 같거든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의 숫자가 몇 개나 되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저도 세어보다가 그냥 관뒀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소득세, 재산세, 양도세, 부가세, 거기다가 담배세, 술세, 소비세, 자동차세, 또 뭐가 있죠? 하여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들을 몽땅 합쳐보면 우리는 정말 무지무지하게 조세 부담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일단 부가세는 모든 국민이 다 내는 걸로 애기들까지 다 내잖아요. 10%. 소득세는 소득별 격차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소득세율은 생각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법인세를 1% 인하하자 어쩌고 하면서 계속 낮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금들을 몽땅 단순화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크게 한 3가지 정도 세목만 한다면 과연 그게 탈세가 될까요?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법적 방법을 찾아서 탈세, 절세하는 거는 여전히 있겠죠만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세금이 새는지 어디에서 못 거두고 있는지를 몰라서 못 거두는 일들은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가지고 북한은 세금이 없어요. 어떻게 세금이 없을 수가 있나? 물론 이 나라의 구조가 우리나라의 구조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다르다라는 게 일단 중요한 부분이죠. 북한은 아시다시피 국가가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생산수단이 사유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땅이 국가 소유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지대 먹고 산다라는 말을 해요. 땅에서 나오는 이득을 먹고 산다. 이 지대를 제로로 만들 때 많은 부분에서 불평등이 해소될 거다라고 하는 말도 하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버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부동산 투기 아닙니까? 만약에 땅에서 나오는 이득을 국가가 몽땅 환수할 수 있다면 내가 100만 원을 주고
땅을 샀어. 그래가지고 건물을 올려가지고서 열심히 장사를 했더니 땅값이 올라가지고서는 1,000만 원이 되었어. 이때 국가가 900만 원 정도를 국가가 회수한다면 아마 부동산 투기라는 게 근원적으로 없어지겠죠. 북한은 기본적으로 땅의 소유는 국가가 합니다. 땅 위에 아파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그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사용권은 주민에게, 소유권은 국가에게. 공장도 마찬가지죠. 국가가 소유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1974년 이전의 북한에서는 원래 이게 67년부터 생겨난 국가를 하나의 그 유일 지도 체제, 그러니까 김일성이 지배하는 1인 독재의 국가로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과정 속에서 함께 태어난 것이긴 합니다만은 세금을 줄이고 세목을 단순하게 하고 하는 거는 모든 사회주의 사회의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굉장히 공통적이죠. 사실 이 스웨덴 같은 경우도 일종의 사회주의권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민주주의 국가죠. 사회가 앞에 섭니다. 사회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세목이 단순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이걸 통해서 보편복지를 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약간 옆으로 세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한 10명이 국회의원 연봉을 8천만 원으로 제한하는 그런 법안을 제출한다 이랬었는데 전 이거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발상이라고 봅니다. 국회의원 월급 더 많이 줘야 되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한테 정책개발비 이런 거 더 많이 줘야 되고 보좌관 숫자 늘려줘야 되고 보좌관 숫자를 늘리기가 어렵다면 각 당의 그리고 국회 차원의 이 입법 그 보조 인원들을 대폭 정책개발 인원들을 대폭 늘려줘야 되고요. 국회의원 숫자도 지금보다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잡한 현대사회의 행정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고 세금 누수를 제대로 우리가 국정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줄이자.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국회의원 연봉이 높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국가의 복지가 보장을 합니다. 이거는 이건희도 길가의 노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숙자가 생기기 어려운 구조겠네요. 국회의원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수당이 실업수당들이 나옵니다. 이 위에 연봉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급여 속에 미래의 모든 생활이 다 들어있습니다. 노후 보장이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국회의원 연봉을 줄이자는 둥 뭘 어쩌자는 둥 하고 국회의원 개인을 공격하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약화시켜가지고 국회를 지배하겠다는 발상보다는 권한을 굉장히 많이 주고 대우도 되게 잘해주고 무지무지하게 감시 제대로 하는 체제로 일 제대로 하게 만드는 체제로 가는 게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는데요. 자꾸 옆으로 새는군요. 자꾸 샜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노래 들을 틈도 없겠어요. 신청곡이 들어와 있는데 두 곡 다 너무 길어요. 네, 두 곡 다 너무 길어서 자꾸 나중에 끝날 때 제가 신청곡 한 곡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자꾸 오늘 이야기 두 가지를 제가 막 섞어서 하는데, 북한이 세금을 없앨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가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고, 국가가 일을 시키고, 국가가 월급을 주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국가가 월급을 줍니다. 근데 그 전에는 국가가 주는 월급에서 또 소득세를 뗐어요. 북한은 세금의 항목 자체도 얼마 없었습니다. 노동자들한테 받는 세금, 농민에게 받는 세금 이런 정도 있었지만 1974년도에 모든 세금을 철폐하고 국가가 기본 생필품은 배급을 하고 그 위에 약간의 임금을 주어서 각자 취미생활을 즐기고 각자 다른 사람과 다른 종류의 인간이 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화들을 확보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배급만 국가가 할 수 있다면 북한 사람들이야말로 사람들이 꿈꾸는 삶을 살았던 셈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자, 이런 구조의 나라가 제대로 된 배급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건 좀 의문스럽죠. 물론 이러한 세금 제도는 철폐되진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씩
따로 세금이 부활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금이란 이름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명목으로 부활을 하죠. 무슨 이 장마당 이런 곳에서 또 국가가 자리에 관한 비용을 거둔다든가 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국가가 가지고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씁니다마는 이론적으로는 북한은 세금 없는 나라입니다. 북한에서 지금 이론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은 외국인 회사들도 북한에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 합자회사, 외국인하고 함께 북한이 하고 있는 회사들, 이러한 회사들은 세금을 냅니다. 거기는 북한의 제도 속에 속해 있는, 즉 북한의 소유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둡니다마는 북한 소유의 모든 종류의 생산 기관들은,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낸다라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을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활동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돈 버는 활동,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그 국가 내에서 하는 대가로 국가의 많은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대가로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의 혜택을 많이 입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북한의 사례를 우리가 당장 운용할 수는 없어요. 다만 세금의 항목이 굉장히 단출하고 북한이 세금을 폐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가 그렇게 따라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북한의 세금제도 폐지 뒤에는 사유재산 제도의 폐지라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요. 사유재산 제도의 폐지. 우연히 그 사유재산의 폐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사유재산을 폐지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쁜 옷이라든가 내 핸드백, 내 명품 핸드백이라든가 내 목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 옆집 사람하고 공유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사유재산제의 폐지는 땅의 소유권의 폐지입니다. 땅의 소유권의 폐지, 생산수단의 폐지. 자, 농업, 1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은 땅이잖아요. 땅의 소유권을 폐지하는 것. 아무도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가 이걸 토지 공개념이란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2차 산업이라고 하는 공장, 제조업에서의 공장 소유권의 폐지. 이걸 국가가 가지는 거고. 세 번째 3차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민영화하자라고 하는 문제 앞에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는 게 국가가 국민들에게 베푸는 공공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공서비스의 영역이야말로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서 미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공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사유화된 재산에서 생겨나는 재화들이 일부를 세금으로 거둬가지고 3차 산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서비스라고 하면 커피 나오셨습니다라고 얘기해주는 알바만 생각을 하지만 진짜 서비스는 소위 망산업이라고 하는 거, 철도, 도로,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이거든요. 지금 이거를 우리가 지금 반쯤 민영화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 만들어가지고 막 적자가 나고 있는데도 공사사장들이 연봉을 심지어 어디는 6억씩 가지고 가고 이런 방만한 경영을 한다고. 방만한 경영을 하니까 민영화 시켜가지고 경쟁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식의 논리로 지금 팔아먹고 있는데 국가의 공공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영역이고요. 이 공공서비스를 잘 지키고 이 공공서비스를 통해서 국민들이 1차 산업과 2차 산업에 잘 종사하게 해주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잘 돌아가는가를 감시 감독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죠. 이런 공공서비스 영역 가운데 또 굉장히 중요한 게 교육, 의료 이런 것들이거든요. 지금은 교육과 의료가 굉장히 많이 민영화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게 인간들을 위한 서비스의 영역이기 때문에 공공적인 서비스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가가 가지고 이거는 원래 사유재산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서비스는 재산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지고
재산은 개인이 갖도록 하는 게 저는 자본주의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서비스를 개인에게까지 주자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입니다. 신자유주의를 금융자본주의라고도 하잖아요. 사실 금융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죠. 1차 산업과 2차 산업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물건을 주고받았다면 지금은 돈을 매개로 해서 주고받으니까 돈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그 중요한 영역이 국가가 담당하는 거죠. 왜 이야기가 왜 일로 새는지 알 수가 없네. 여하튼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공산주의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가 갈라진다면 공산주의 사회는 서비스의 영역, 공산주의 사회든 자본주의 사회든 공공서비스의 영역은 국가가 가지되 1차, 2차의 생산수단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공서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체제가 시장 경제를 인정하는 자본주의 체제냐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 체제냐. 시장 경제가 아닙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체제냐. 이렇게 비교가 된다고 보고 저는 개인이 사유재산을 가지는 것이 개인의 경쟁심과 욕망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스템이 굳이 따지자면 공산주의 시스템보다 덜 윤리적이기는 하나 더 효율적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은 공공 서비스의 영역까지 자본주의로 보습시킨다면 훨씬 더 나쁜 시스템이 된다고 보거든요. 자, 이런 차원에서 북한이 운용하고 있는 세금 없는 나라라고 하는 이 실험이 지금 현재 김정은 북한이 세금을 부활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이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가 단위의 생산시설을 잘 운영을 해서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잘 확충하는가에 따라서 북한의 앞으로의 성패가 갈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서비스의 영역까지도 일부 재벌들, 일부 기득권들이 차지하고자 맹렬하게 투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왜 이명박의 아들인지 사이인지가 무슨 어떤 투자회사에 있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 회사가 우리나라의 철도, 지하철, 도로 이런 공공 영역이 민영화되는 그 틈새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낑겨 들어가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영종도 국제공항을 팔아넘기자라고 하는 고 펀드 회사의 핵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시죠? 결국 이명박을 비롯한 굉장히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이 우리나라 전체의 이 서비스 영역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러한 서비스 영역, 민영화된 망산업에서 세금은 제대로 거치고 있을까요?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거죠. 아이고, 오늘 정말 너무 이상한 얘기들만 한 것 같은데요. 예, 다시 게시판으로 돌아와서. 예, 노동천님께서 교육세, 주민세, 면허세, 취득세, 등록세. 예, 제가 아까 빠뜨린 세목을 5개인가 더 적어주셨는데, 보세요. 우리가 지금 대충 알고 있는 세금만 해도 한 12가지가 넘습니다. 이렇게 세금이 많으면 어디에서 우리가 뺏기는지 알 수도 없게 됩니다. 사실 우리 세금 무지무지하게 많이 내는 나라예요. 그것도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비율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나라예요.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장래가 없습니다. 예, 세금 혁명 합시다. 뭐 이상한 이야기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게 되겠네요. 예, 여러분들 섭섭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섭섭해 해주셔서 괜히 고맙습니다. 예, 저 진짜 이 책 진짜 열심히 써서 어떻게든 모든 우리와 마음이 같은 정치적 의견이 같은 분들에게 콩알 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저도 바랍니다. 아침 11시부터 12시까지 방송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후 한 3시나 4시나쯤 돼야지 제가 모든 작업을 시작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아침에 딱 일어나서 비누 얼른 만들어 놓고 포장해서 묻히고 나서 한 10시 정도부터는 책상 앞에 앉아서 열심히 글을 쓰는 그런 생활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곡 가운데서요. 중간에 비누 어디서 사냐고 누가 말씀하셨는데 해님처럼님께서 비누하신 주소를 쳐주셨는데 정확한 주소는요.
비누라고 하는 영어 SOAP, 그 다음에 소문자 N 붙였습니다. 그리고 시인이라고 하는 POET, sapandpoet.com 뿐입니다. 아주 간결해요. 예, 들어와 보시면 제가 팔고 있는 비누 몇 개 안 되지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아직 제가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 방송 이틀 남아 있습니다. 회포는 그때 풀기로 하고요. 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곡 중에서 장사의 봄비, 이게 기입니다. 예, 그래서 전곡을 다 듣지 못하고요. 중간에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만 장사의 봄비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날 연휴 잘 쉬시고요. 그동안 그리웠던 분들도 한 번씩 찾아뵙고, 그리고 전화도 한 통씩 드리고요. 영화도 보시고요. 예,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근처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도와줄 방법, 이런 것도 한번 모색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